뉴스의 이면을 꿰뚫어오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코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요즘 뭐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뉴스들이 너무 넘쳐 흐르는데요. 너무너무 빨라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하나가 이슈되는 게 네. 있어서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알았다 싶으면 벌써 다른 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이 시사하는 개그맨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개그할 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재판할 때가 훨씬 나았던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래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주의 굵직한 뉴스를 행간을 또 막점 마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행간을 읽어주시는 두 분,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황교안 부대메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개그도 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그 죄송합니다. MC 장원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거 개그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데. 농담입니다.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시사는 아주 잘하고 개그도 좀 하는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딴 데 가서 뭐 여자 박지훈이라는 얘기 자꾸 하고 돌아다니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뭐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성대모사요? 예. 그 뭐예요? 성대모사의 타짜의 유해진. 이런 걸 그룹을 할 줄 아십니까? 아니 지금 프로에서 이거 시작을 할게요. 예. 되게 유해한 성대모사인데요. 뭐 개평 없고 소개리도 없고 아이 무슨 뭘 하고 있습니까? 아이 재미로 치는 거지 아니겠어요? 변호사님 성대모사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님 목소리인데요. 너무 잘하시네요. 꺾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는 꺾임. 이 성대모사 실력보다 패기를 높게 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언제 어디서 뻔뻔하게 밀고 네. 나가는. 대단하십니다. 여자분이 유해진 성대모사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 봅니다. 처음인 저도. 것 같아요. 네. 국내 봤던 성대모사 중에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었습니다. 네. 아유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한 똑같은데 이렇게 재밌는 성대모사 처음인 것 같아요. 예. 큰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단연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여야가 아주 뜨거운데요. 야당은 일제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국면 돌파용 카드다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치 그렇게 얄팍하게 안 한다.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난데없이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갸우뚱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 시국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정말 이 국면 전환용은 아닐까요? 일단 국면 전환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국면 전환용 카드인지 정말로 이것을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그리고 KBS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까지 지금 이전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열거가 되고 있고요. 또 그에 앞서 또 여론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적어도 정당이 당청 간 협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사전 사인 없이 청와대도 옮겨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좀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해찬 당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 오해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진심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21대 네. 국회가 구성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매우 건전한 논의다라고 좋은 생각이 것이다.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 한번 좌절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세종시에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내려가 있고 세종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21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서 국회에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어야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끌어가는 것보다 저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또 국민들의 마음이 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을 가야 이게 정말 수도가 이전하는 왜냐하면 지난 그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아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아닙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당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수도권 과밀화 해결 필요성이나 국가 균형 발전 그 모든 것에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아하. 그건 동의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갑자기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갑자기 터트릴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의 어떤 성추행 의혹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 뭐 이런 것들로 사실 여당이 지지율이 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까 오창석 평론가도 시점에 있어서는 좀 뭐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스스로 사실 실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보면 일단 출생아가 줄어드는데 수도권은 인구가 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네. 수도권으로 몰아가는 건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주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어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지 이게 단순히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번 세종시로의 어떤 그런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집중을 8년 가량 늦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 그대로 8년 가량 늦췄을 뿐이지 이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사실 스스로 시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논의는 오케이. 그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지겠지만 그 수단으로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을 지금 이 시점에 들고 나온 것, 그거 자체는 사실은 좀 뒤에 깔려진 어떤 전략이 있지 않냐. 그건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는 뭐 다 동의하지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자꾸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세종시에 많은 행정기관이 내려가 있어요. 지금 뭐 청와대, 국회, 산업은행, 대학교, 야 이런 말까지 나와요. 다 내려가자고. 일단은 지금까지 흔히 말해서 행정수도 이전된 공공기관이 153개 정도가 됩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다 됐었죠. 있어요. 네, 그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었던 거는 한 122곳 정도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 말씀하셨듯이 이제 KBS와 EBS 등의 공영방송 방송국이 내려갑니까? 예, 그리고 네. IBK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있고요. 이 국책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의 금융공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적인 논의가 지금부터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제2 행정수도 형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일단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해서 개헌이라는 큰 어떤 그 장애물이 하나 존재하다 보니 다양한 대안들이 좀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경기도 북부청사를 예를 들면서 지금 제2의 행정수도 뭐 이런 식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워낙 멉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지금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까지만 해도 차량으로 해도 한 2시간 반 이렇게 그렇죠.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가운데에 서울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청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듯이 본인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북부청사에 가서 업무를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자체로 이 북부청사가 보완책일 뿐인 거지 그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겁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이전해놓고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거기서 일을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부청사가 지역적 구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냥 어떤 민원인들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 것이지 어떤 경기도 행정의 일부분을 아예 통째로 떼어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이라는 것 때문에 대안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여당에서 얘기한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조금 약간 저는 좀 아 회의감이 근데 듭니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 회의를 뭐 세종시의 분원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그 국회에 한정되어서 뭐 세종시 분원 얘기는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예. 부처감사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직접 내려가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횟수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거 아니에요? 행정 이 청사랑? 뭐 비슷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행정수도 이전에 아하.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방 균형 발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야당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이제 다른 이야기 방식으로 전개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하. 예를 들면은 뭐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논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뭐
완전한 수도 이전 먼저 얘기하면은 야당에서 완전히 또 숨어버릴까봐 어떻게 보면은 행정수도 형식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라.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어떤 뭐 문의 시작이라든지 아하. 뭐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 던진 화두다. 네, 네. 근데 통합당 내부에서도 뭐 국면 전환용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게 찬찬히 생각할 문제라고 보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통합당 내에서도 뭐 충청 지역 의원이라든지 좀 의견이 다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뭐 당장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역구가 대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103명 의원 중에 수도권 의원 16명, 비례대표 19명 빼고 나면 68명이 모두 지방 의원들입니다. 진짜 다 지방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네. 수도권에서 수도 이번에 완패하는 바람에 그죠? 참패를 했죠. 예. 예. 그래서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지방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실제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논의를 해보자라고 얘기했고 부산의 장재훈 의원이라든가 그렇죠. 대선 주자인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이건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는데 그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거는 행정수도 이전 딱 하나만 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찬반을 겨루자 이런 내용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언젠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는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를 단순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논의는 한번 해보자. 다만 그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당론을 정했는지 제가 궁금한데 결국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위헌이었잖아요. 2004년도에. 그래서 반대하는 건지. 뭐 행정수도 이전이 지방 균형 발전에 의한 수단인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것이고요. 네, 네. 당론은 앞으로 의총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조영 원내대표가 이미 지난 주말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헌 문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추진하겠다. 그 방식도 그렇게 추진하다가 만약에 또 다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위헌 심판이 가고 그걸로 인해서 국론이 또 다시 분열된다면 사실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애당초 목적은 사실은 사라지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그냥 아젠다 하나 갖고서 국론이 분열되는 결과만 그러네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자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이 서울에 끝없이 오르고 있는 집값 때문인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행정수도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 서울 집값 문제 그리고 또 이 수도권 과밀화 현상 이게 해결이 될런지 궁금하고요. 서울 집값 대신 이 세종시의 집값만 올리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이런 얘기도 걱정도 있어요.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의 집값은 결국은 서울의 집값이 뛰었던 이유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집값이 뛰었던 부분인데 세종시에 만약에 대규모의 공공기관이 공급이 된다면 그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사람들의 주거 역시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 공급이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역시나 수요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세종시의 그 주거 문제가 결국 부동산 가격의 인상, 상승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지 또는 공공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서울의 과밀화가 너무나도 심하고 수도권 가격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건데 또 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나 인상됐는지를 올해 3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1980년 담배값 한 갑에 300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4,500원이죠. 15배가 뛰었습니다. 쌀값은 4kg 한 환산 기준 3,000원에서 9,500원으로 3.2배인데요. 서울 강남구의 은마 아파트 평당이죠. 3.3제곱미터 기준 매매가가 77만 원에서 2020년 6,469만 원으로 84배가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호식품과는 정말 압도할 만큼의 그 가격 인상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모든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월요일 기준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또 메시지가 하나 나왔던 것이 네. 행정 2부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에 택지 개발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많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네. 드리면은 이 서울시의 부동산의 주택의 공급 부족 때문에 사실은 이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지금 충분해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이 수요가 공급이 많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거를 다 충당할 수가 없는 1가구 1주택으로 충당할 수가 없는 부분의 문제인데 이 부동산 집값의 문제는 공급 수요 이 법칙보다는 사실 지금 유동화 자금이 현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금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잡을 수도 없는 게 세계적인 금리가 그렇죠. 지금 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인 금융시장과 맞물려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3기 신도시 문제가 있는데 3기 신도시가 또 40조 가량이 또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계속 쏟아져 나올 시장인데 이거는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큰 아젠다를 설정하고 보는 것이지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함으로써 조금 그 부분을 분산시켜보자라는 어떤 단순한 연관관계를 찾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상 그냥 집값 이런 상황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네. 집값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아니다. 뭐 저는 공급이 아까 예.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공급은 결국은 뭐 남는데 결국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을 해주냐 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를 차제로 사실은 이번 행정수도 이전은 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은 게 네. 뭐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건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스스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첫 번째는 자꾸 이런 설익은 정책들이 먼저 얘기가 그린벨트 완화도 마찬가지고 먼저 쏟아져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아하. 실제로 지난 주말에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집값이 몇 억이 올랐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얘기가 있거든요. 나오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정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과연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서울에서 이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당장 저만 해도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행정수도로 국회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내려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지금 혁신도시나 세종시 가보면 공무원들만 그냥 살고 사실은 주말에는 올라오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도 사실은 수두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대규모 택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 이전이나 다름없거든요. 좀 희생하라는 거죠.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들한테. 그러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유인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공택지나 이런 데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싼 값에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사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지금 세종시 내려간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분양받았던 가격보다 일정 정도의 차익을 얻었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어울려서 또 하나의 어떤 강남이나 목동 같은 새로운 하나 본인들만의 도시를 하나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세종시를 가보면 아예 공무원 도시가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고 일정한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엘리트,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공무원들만이 모여 사는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계층을 또 하나 구분짓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 한편으로는 만약에 서울이 경제수도가 되고 세종이 행정수도가 되면 국가의 균형 발전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브라질리아, 네. 호주의 뭐 브라질 같은 경우 수도를 몇 차례 옮겼었고요. 그렇죠. 호주도 네.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도 뭐 그런 것 같고 여러 세계적으로 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 D.C.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워싱턴 DC는 되게 조용해요. 사실. 네, 그리고 캐나다도 역시 오타와가 행정 수도라고 볼 수가 있고 몬트리올이 경제 수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토론토와 토론토. 몬트리올, 예. 예, 토론토가 조금 더 이제 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호주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서울대에 해당하는 ANU 호주 국립대학교가 또 캔버라에 있습니다. 아, 캔버라. 그리고 UC라고 해서 호주 국립대학교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호주의 사관학교도 거기 캔버라에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행정수도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고 실제로 UC 이제 뒤 부분에 가보면 기숙사 뒤에 진짜 캥거루들이 뛰놀고 있어요. 아, 뛰놀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자연. 가봤어요? 제가 UC 이제 가봤군요. 매점 캐셔로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직접 가봤을 줄이야. 이 얘기하려고 직접 가봤을 줄이야. 캔버라에 직접. 네, 직접 가봐서 살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행정수도가 잘 분리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기능을 잘하고 있고 그럼 호주는 경제수도거든요. 시드니죠. 시드니죠, 시드니. 원래 시드니에 있다가 총리관제가 옮겨갔습니다. 옮긴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충분히 저는 시도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뉴욕, 워싱턴, 뭐 지금 시드니, 일단, 캔버라. 네,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에서 얘기한 거는 사실은 대표적으로 뉴욕이랑 상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서울을 뉴욕이나 상해처럼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이 네 국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땅이 넓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저희보다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런 이전 효과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균형 발전이란 건 북경과 상해가 있고 그다음에 뉴욕과 워싱턴만 있고 시드니와 멜버른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LA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된 도시들이 다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그 행정과 경제를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지방 균형 발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게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땅 넓이가 있어야지 서로 간에 어떤 단절 효과가 가능한데 지금 세종시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로 해도 1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주말마다 올라오는 사람이 발생하는 거라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깔끔하게 부산으로 가면 어떨까요? 똑같은 더 부산 이상 못 부산은 가게? 이미 근데 부산도 사실 지금 과미라 엊그제 못 돌아가게 그냥. 물난리 나서 지금 보셨잖아요. 거기도 난리입니다. 부산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세종시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느냐? 근데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세종시가 지금 국회의원을 이제 단일 선거구로 배출하다가 네. 2020년 21대 국회 선거부터 갑을로 나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구가 그렇게 두 개로 쪼갤 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러기 아빠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계속해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인구 분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번에 모든 이슈가 지금 행정수도 이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결국 위헌 문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른바 간섭 헌법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당시는 논란이 참 많았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거를. 당시 상황하고 현재 결정 우리 신변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당시에 그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이거는 위헌 같다라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냈는데 헌법소원을 낸 그 입장에서도 아마도 헌법 72조에 최소한의 그렇죠. 국민투표 절차, 수도를 이전하는 거는 국가의 중요한 안위에 대한 문제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건 아닌가, 단순히 법률로 이전할 수는 없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더니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관습헌법이라는 이거를 끌고 오면서 경국대전 이야기부터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네. 조선시대부터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는 관습헌법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습헌법 사항을 개헌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오히려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도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헌법 130조 이하 그 개헌에 이르는 국민투표 절차에 의해서만 이거는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것도 72조가 아닌 헌법 130조에 의한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렇다면 국민적 합의 지금 만약에 헌법 개정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다각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났을 때만 해도 그 어떻게 보면은 관습헌법이라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국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합의,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쉽게 헌법 사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관습헌법을 네. 하면서. 헌법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는 거는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가 제가 봤을 때는 16년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절대적인 헌법 사항이라고 본다거나 절대적으로 법률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게 아닐까. 아하. 그렇다면은 만약에 어떤 사항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관습헌법 사항이다라고 6인만 합의해 버린다면 법률, 이 모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 법률 이런 건 다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헌에 의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다시 한번 법률을 제정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헌법소원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입장이 또 있는 거죠. 네. 지난 위헌 판결을 이유로 이 통합당 주호영 대표는 위헌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정진석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에는 찬성하지만 이 위헌 판결을 개헌으로 뒤집는 게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에 개헌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간섭법법 사항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헌법에 아예 이 수도 문제는 법률로서 위임한다라고 헌법 명문의 조항을 두는 거죠. 그러면은 헌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 되는 건데 그 위임 규정을 헌법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 조항을 이런 부분을 먼저 넣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헌법 반드시 개헌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그리고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헌법에 대해서 우리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고칠 게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그것 또한 저는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통합당 개헌 얘기까지 했습니다. 개헌하지 않으면 어렵다. 예. 당장 뭐 2004년 내 위헌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 판결에 대해서 명쾌히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분들도 차제에 이 문제는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정이나 아니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좀 개정하거나 만약에 그 이후에 또 위헌 심판이 들어온다면 시민단체가 되었던 야당이 아니더라도 시민단체나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국론 분열 또 예전에 2004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주말마다 서로 서로 시위하고 게다가 좀 있으면 대선 국면 내년에도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그런 선거 국면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또 이용되면서 국민들 편가르기로 이용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국론 분열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 차제의 위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가자는 거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서 영토 조항에다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로 수도를 정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걸 대통령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진짜 진정성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지금 여당에서는 공언한 차에 정말 제대로 국론 분열이 아닌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론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려면 차제의 위헌 문제는 털고 가는 것이 깔끔하다. 맞습니다. 자, 민주당도 행정수도 이전에는 적극적이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개헌 얘기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당은 이전하려면 개헌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고 개헌에 대해서는 또 한 발 물러선 민주당의 속내. 아니 뭐 원포인트 개헌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거를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개헌을 할 때 하자고 했으면은 헌법 전문부터 고치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헌법 전문에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고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또 국민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개정안에 보면은 전문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삽입하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미.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육아를 키울 때 남녀를 떠나서 부모 모두에게 책임을 넣어서 이제 아빠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헌법상 지켜질 수 있는 의무로서 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광범위해지면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민주당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공공기관 이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지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결국 국회와 청와대 정도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원포인트로 개헌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만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요. 여야 합의만 있으면 뭐 개헌하지 말고 법률을 만들어서 수도 이전을 하겠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태년 대표의 네. 생각은 16년이나 지났다. 모든 판례는 변경 가능성이 있고 아하.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16년 그리고 만에. 최소한 네. 그때 당시에는 세종시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세종시에 이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던가 많은 거를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사정 변경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국민의 대표로서 생각을 한다면 국회에서의 합의 가장 중요한 건 합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법률로서가 아니라 여야의 합의라는 거는 뭡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거는 국민의 합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 합의, 즉 국회의원들 여야의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합의가 되었다면 아무리 뭐 시민단체에서 나중에 헌법소원을 위헌 소원을 낸다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부분을 어떻게 또 헌재에서 6인의 의견으로 다시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미이고 이런 입장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하, 헌법 개정 없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을 합의해서 통과시켰다면 위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여당 의석수 많잖아요. 네. 확 밀어붙이죠. 그건 안 사실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 여론이 예. 초반에 조사했을 때 50%를 넘었습니다. 그 50% 찬성했었던 국민들 중 또 절반은 왜 찬성했느냐? 국가 균형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신감을 내비칠 수는 있으나 네. 다만 야당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건 사실은 이제 원구성 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원구성 협상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 상반기 약 2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행정수단은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문제가 100년 지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되 계속해서 야당 의원 중에서 반대할 수 없는 의원들을 파고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진석, 장재원 의원입니까? 뭐 그런 의원들, 정진석, 지방 장재원 의원들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 의원들도 의원들? 연대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근데 뭐 사실 2004년도 수도권 2004년도 행정수도 이전할 때도 사실은 어떤 저희 야당 내에서도 사실은 좀 그때 그 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많았죠. 사실 그걸로 박근혜 가지고도 전 대통령, 이명박 그래서 뭐 전 대통령. 찬성한다 안 예. 한다 뭐 이런 부분들 많았는데 아까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를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합의 없이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헌재에서 그전의 판례를 뒤집으려면 여야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아하, 야당이 그렇죠. 배제되고서 여당만 혼자 통과시킨 특별법을 근거로 헌재에서 다시 판례를 뒤집어 달라고 하기에는 명분이 약할 것이고 그렇죠.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만의 싸움입니다. 물론 그 상임위 배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야당 합의 없이 여당으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또 앞으로 선거도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학창 시절 국사 시간에도 꼭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도 이전 한양청도 아니었습니까? 아유, 예. 1394, 1394년 태조 3년. 네,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십니다. 태조 이성계. 네. 그 신 변호사님 태조 이성계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으로 보이냐? 수양대군이 수양대군이 진짜. 누가 봐도 그 세조거든요. 한 200년 전에 태어난 성대모사. 저는 수양대건밖에 못합니다. 아니 어차피 들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한양으로 간다. 나는 한양이 좋다. 내가 이성계다. 네. 이성계는 이제 북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투리 쓰진 않았죠. 내가 한양이 좋다오. 중국 사람 아니니까. 우리는 한양으로 갔네. 아, 이게 차라리 가까울 것 한양이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이 정도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중요하게 외웠던 사안인데요. 그만큼 이 수도 이전은 정말 국가의 그 중차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이 국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법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투표 어떤 경우에 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은 일단 헌법에서는 국민 투표할 사항을 정해놓고 있긴 해요. 네. 헌법 72조에는 외교, 안보, 통일, 기타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타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붙일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반드시 붙여야 되느냐 이거는 의문이고 그리고 뭐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 같은 경우는 그런 대통령의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국민투표라는 거는 국민의 어떤 국민적인 지지라든지 네. 그런 것에 기반한 것으로는 수도를 이전할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72조에 의한 국민투표에 의해서는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뭐 국민적인 정말 절대적인 합의가 있다라는 국회 여야의 합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다, 싶어요 그게. 저는. 네. 자, 타이밍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행정수도 이전 정말 한두 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젠다만 던지고 마는 거 아니냐, 언제 밥 먹느냐, 쌀 씻기도 안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진심으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의지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흐지부지 지나가게 된다면 당장 내년 재보궐선거와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의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대선 때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2년 전에 얘기해놓고 왜 지금 와서 또 공약으로 얘기하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가능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국회와 청와대가 내려가는 개헌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말한다면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전 동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몸으로 움직이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 자, 이게 포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특히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수도 이전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공기관 이전을 먼저 선 이행을 할 것을 하고 난다면은 계속 투속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합의가 안 된다면은 국민의 합의를 끌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 직접적인 합의.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대선 구도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네, 뭐 야당도 이 의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선까지 어떻게 가느냐 이거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실제로 지난 2004년에도 네. 사실 이 공약 자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이익을 봤던 것도 사실이고. 이익을 봤다고 보죠. 네, 맞죠. 예, 예. 맞죠. 아유, 그건 뭐 사실은 기분 안 어쩔 수 좋으실 없습니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기분 안 좋았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치에 아직 입문하기 전이라서 입문하셔야겠어요. 아니어서.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뭐 수도권이랑 특히 2030 위주로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사실 이제 결국은 뭐 TK랑 PK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많이 급격히 오른 상태고 그럼 결국 충청권을 어떻게 잡느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대선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의지가 있다는 걸 좀 표명하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또다시 세종시라는 하나의 괴물을 키워주는 거는 맞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정진석, 오세훈 전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세종시뿐만 아니라 그럼 세종시가 발전하면 나머지 지역이 뭐가 좋은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세종시 주변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낙후됐고 호남도 낙후됐고 경상도도 다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보고서 그걸 대선 의제로 먼저 선점하는 분들이 충청권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꼭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대선 의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태년 대표는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소 대선 전까지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최대 걸림돌 내지는 뭐 변수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국 국민의 여론입니다. 이 국민의 여론과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 여야 합의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회에 있을 때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부당하다라고 했다라면은 21대 국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승리했다라는 부분은 물론 미래통합당에 대한 실망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야당에서 계속해서 반대만 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쉽게 풀릴 수도 있고 또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이다. 이 부분에서는 뭐 이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또 합의를 볼지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민주당 8월 29일 날 전당대회입니다. 자,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는데 아하, 이낙연, 김부겸 양강구도였는데 박주민 의원이 참전했습니다. 이거 3파전이 돼버렸어요. 네,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면서 좀 밋밋했던 이 선거가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또 개그맨이니까 그럼 성대모사로 한번. 이 박주민을 상황을. 합니까? 박주민은 힘듭니다. 예, 말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예, 이경영으로 갑니다. 예, 좋습니다. 이경영 연습 좀 해. 예, 재밌네. 재밌어. 당대표 선거 재밌게 돌아가고 아, 있어. 좋습니다. 요거 얼굴을 여기 CG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영 씨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자, 부부의 세계 그 아저씨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아까 이성계 CG도 올라가려고 이성계 CG. 수양되고 했기 때문에 수양대로 CG. 네, 그것도 후보 마감 2시간 전에 그렇죠. 예, 출사표를 던지면서 깜짝 효과를 봤습니다. 아, 이젠 정말 정치인이 맞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박주민 의원 서울시장 얘기도 좀 있었는데 결국 당권 도전으로 좀 바꾼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의 노림수가 뭘까요?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젊은 친문 대표 주자 뭐 이렇게 사실 인식은 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세대 교체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젊은 표로 세대 교체를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초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혁 성향, 특히나 진보 성향이 개혁 성향의 초선들이 좀 박주민 의원에게 많이 이렇게 어필을 했을 것이다. 출마하라고 좀 이렇게 종용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어떤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강성 메시지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박주민 의원 보면서 작년 저희 당 전당대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왜 또 누구 생각납니까? 작년 미래통합당 전당대회가 3파전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황교안 후보, 그리고 김진태 후보. 김진태 의원이 생각났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향보다는 아하. 그러니까 어떤 그 발언이나 이런 이념적인 것보다는 아. 성향으로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중도 그렇죠. 보수 정도였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지세가 확고한 그다음에 어떤 주류 입장이었고 지금 이낙연 의원을 말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대세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성이었던 이제 우리 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강성이었던 김진태 후보가 김진태 나왔는데 후보. 사실 이 세 분의 구도가 어떤 이념적인 걸 떠나서 느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대세론, 네. 뭐 이낙연 후보가 어차피 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은 중도 개혁 성향의 김부겸 후보, 그리고 강성 지지자 세력들의 그 지지를 받는 박주민 후보까지 해서 맞네요. 근데 이게 우리 당도 작년에 이제 좀 힘들 때 네. 힘들 때일수록 당원들은 좀 약간 강성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당원 대의원 투표는 오세훈 후보보다는 황교안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오당 후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힘을 얻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당이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을 잘 몰랐는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유튜브 팔로워가 한 18만 9천 명, 19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뭐 이른바 뭐 유튜브 대통령 뭐 이렇게 부르는 18만가 대통령 아닙니다. 더 많으신가 봐요. 아니 저는 아니죠. 저는 그 정도면 저는 대통령.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 저 정도면 800명 대통령입니다. 정도 있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민주당 전대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제 언택트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젊은층이나 아니면 인터넷의 어떤 익숙한 세대들의 지지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당대표 선거에 관심을 잃을 뻔한 건 사실이에요. 묻힐 뻔하고 뭐 이낙연 후보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대낙 맞죠? 예, 어대낙 맞나? 어차피 당선은 이낙연 후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박주민 후보가 딱 이렇게 하니까 치고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토론회도 꽤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마도 뭐 이낙연 후보라든지 김부겸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박주민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막 재선 의원이다까지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당대표의 당선을 기대하고 출마했다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선전하면서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네, 젊잖아요. 아직 네. 40대고 저희랑 나이가 비슷하기도 합니다. 네. 자, 재선 의원이고요. 네. 네. 당권에 도전했는데 MC 장원 네. 그 출마 선언을 봤죠? 네, 저는 이 SN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아하. 이 박주민 의원이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시대를 교체하는 첫 번째 정당을 만들겠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당을 혁신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 초선의 최고위원을 했었어요. 또 40대 젊은 의원이고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지만 나이만 젊지 뭐 기존 민주당 뭐 당론하고 같지 않느냐. 뭐 파격 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낙연, 김부겸 후보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론이 확고하게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선봉장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도 그랬었고요. 네. 근데 과연 당론과 배치되는 국민 여론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또는 당원들이 조금 한 사안을 두고 다르게 바라보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느냐. 아하. 예를 들어서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나왔을 때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한 적이 있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제 박주민 의원이 현장형 국회의원, 거지갑이라는 별명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 잘한다는 이미지도 충분히 있었고 실제 일 잘한다는 걸 보여주긴 했으나 이 아름다운 워딩을 뛰어넘는 정책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했다라는 것은 박주민이 꿈꾸는 정치 세계관이 확고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박주민표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지금 뭐 국민들과 교감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워딩 수준에 그친다라면 아직은 박주민 의원은 중량감 있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아하. 박주민의 정치 세계관을 뚜렷하게 보여줘서 앞으로 박주민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주 의외의 선전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과 그의 정치적 세계관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좀 많이 드러내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네. 없던 게 뭐 드러날까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준비를 했다면?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박주민 의원이 도전함으로써 셈법은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이낙연 후보하고 김부겸 후보 누구 표를 가져올지 참 궁금한데 뭐 친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뭐 누가 친문이고 친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가 친문이라고 친노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낙연, 김부겸 둘 중에 누가 긴장을 해야 됩니까? 누구 표를 가져가는 겁니까? 뭐 현실적으로 김부겸 전 의원 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당내표도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워낙 인지도 국무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인지도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표를 얻을 것이고요. 실제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그나마 그 세 분 중에서 나름 차별화를 시도했던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박주민 의원이 출마하고 나니까 오히려 차별화에서 빠져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또 기존의 입장을 좀 번복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2등을 뺏길까 봐. 그러나요? 뭐 김부겸 의원이 긴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낙연 의원 대세론이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표심은 이낙연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좀 더 많이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대선 예비 경선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섞일 수 없는 지지 세력이죠. 근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현 정부의 총리로 들어서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강력한 지지를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이 겹칩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도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18번째 영입 인사로 외부 인사를 영입한 사례예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라 볼 수가 있죠. 친문 인사. 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그때 16번째로. 본인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정치적 후배가 이렇게 당대표 선거하는 모습이 흐뭇하긴 한데 어쨌든 이 세력이 겹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후보 측의 표심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은 이낙연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표를 주려고 안 쓰려고 직접 투표까지 안 가려던 사람들이 박주민 의원한테 가지 않을까. 아하. 이낙연 후보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직접 자신이 굳이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투표해야 되나 에이 뭐 될 사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지금 숨어있던 표들을 다 끌어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표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저는 한계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마지막에 네. 김부겸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연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사이가 안 좋나? 연대하는 순간 네, 네. 서로의 정체성, 이거는 어쨌든 대선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그런데 연대하는 순간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네.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도지사가 누구를 지지하는가도 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사는 선을 그었는데요.
과연 이재명 도지사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을까요? 누가 이 당대표가 되길 바라고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되는 걸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당대표 이후에 대선 출마까지는 선을 그었고요. 그러니까 당대표 딱 임기를 끝내고서 중간에 나와서 이제 대선을 출마한다고 한 하겠다 상태고 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해 있는 사안들이 솔직히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할 정도로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가뜩이나 사실은 최근 국면에서 지지율이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장 내년에 당장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공천할 것인가 말까의 문제부터 해서 당내의 현안들을 만약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풍으로 이낙연 의원의 지지세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심 먼저 한번 맞아주길 바라는 당대표 느낌. 돼서 망해라 이런 약간- 말씀 같은데.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네. 심리도 있다는 이재명 거죠.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개적으로 네.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현역 도지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후에 그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저도 이낙연 대표가 되는 것이 아하. 크게 꺼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의원은 당선되면 당대표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대선 후보군으로서 제외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외됐다고 봐야 박주민 의원도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낙연 의원인데 이낙연 의원이 만약에 대선 후보군에서 멀어진다라고 했을 때 권력의 속성상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가 등장할 거예요. 차라리 뻔히 보이는 적이라고보다는 경쟁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쨌든 누구든 대선 후보에 뛰어든다면 세게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사실은 크게 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신 저는 변호사님?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의원은 박주민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과 만약에 파트너십으로 대선 많이 구도를 달린다면은 충분히 자신이 더 지지를 끌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왜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모습 이거는 마치 이재명 지사 나의 모습을 따라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로 보여서 박주민 의원이 되면은 앞으로 나랑 재밌게 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해요. 저는 네. 균형 차원에서 김부겸 의원이 되길 바라지 않을까. 이유는 뭐 모르겠습니다. 균형 차원에서. 균형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통합당 입장에서는 소통해야 되잖아요. 김종인, 이제 주호영, 여기 이제 김태년 의원이 있는데 원내대표가 있는데 어떤 대표가 되는 게 좋습니까? 사실 뭐 저는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네. 근래에 들어서 사실은 정치에서 당대표 간의 소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공이 양당 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직 의원이 아닌 당대표가 많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원내대표끼리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당대표끼리 좀 만나서 네. 그런 소통이 되고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당대표가 누가 된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그 역할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긴 합니다. 다만 김부겸 전 의원이나 소통해서요? 네. 근데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외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인데 네. 과연 두 분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아하. 김태년 원내대표를 과연 원내대표가 더 다선이고 아. 현역 의원인데 과연 어떤 원내 현안에 있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대선 후보고 본인이 또 이렇게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 큰 어떤 그런 무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과 좀 대화를 나설 수 있는 분, 원내대표끼리 좀 뭔가 막혔을 때 통 크게 나서서 먼저 제의를 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이네요, 그러면. 그 아니, 말을 돌려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낙연이 된다고 하면 제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답변을 이낙연 의원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이재명 지사와 뜻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셈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민주당 당권 도전의 관전 포인트 우리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뭐 어당락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이라고 당락, 생각하는 어대락.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2등을 누가 할 것인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낙연 후보를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따라잡을까가 궁금한데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또 어떻게 그래, 보시는지. 한 분씩 짚어주시죠. 창섭평론가. 저는 네. 박주민 의원의 세계관, 정책, 아, 뚜렷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지금 당원들은 사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당원 가입을 했는데 당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역사라든지 하다못해 민주학술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당원의 역사를 가르친다든지
현직 국회의원이 와서 자신의 이제 입법 발의 과정을 좀 설명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원들의 명확한 니즈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정기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박주민 의원의 입에서 나온다면 어허. 나머지 두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선순환되는 경쟁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 그리고 파격적이다라는 표현은 당원들이 정말 원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쉽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 줄 때 이 당대표 선거는 훨씬 더 재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 변호사님. 저는 그 이낙연 후보는 우선 이 지금 긴급 위기 관리 능력이 그 긴급 상황을 맞이해서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고 그렇죠. 안정감 있고 국민들의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지지도가 뭐 확고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박주민 의원이 일으킬 돌풍이 이번 선거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볼만한 거다. 예,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당대표는 이낙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김부겸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 박주민 의원이 어느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세 분의 모습 3강 구독 속에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아마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당대표보다도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박주민 후보를 지목하셨습니다. 황 부대변인. 네, 뭐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남의 당이라 좀 편하게 그게 아니라 얘기하시면 사실 지금 시기에는 미래통합당이 아마 전당대회 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이 난리인데 사실은 뭐 민주당 대표가 누가 된대. 게다가 또 특히나 이낙연 의원이 워낙 여론조사에서 대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텐데요. 다만 이제 김부겸 전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누가 2등이 되냐에 따라서 향후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김부겸 의원이 뭐 어찌 됐건 조금은 전향적으로 약간 중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성향이기 때문에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 세 분 다 공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라고 공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2등을 누가 할지가 사실 관심인 것 같습니다. 뭐 네. 임기장원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뭐 그냥 재밌죠. 누가 당대표가 되는가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관심 않다고 없다니까요. 보고요. 관심 없다니까요. 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단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다고 한 거지. 당대표 선거가 얼마나 흥행이 될지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흥행이 더 네. 중요하다. 네. 자, 집권 후반기 여당 대표로서 책임이 아마 막중하죠. 거대 여당이죠. 내부 균열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통 큰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요. 누가 2등 할 것 같아요? 한번 좀 찍어보세요. 저는 박주민 박주민. 의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박주민. 저는 김부겸 의원 하겠습니다. 박주민 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세요. 무슨 균형을 맞췄어. 저도 박주민 의원 하겠습니다. 동률? 박주민 의원이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네. 20% 이상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조직 없이.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김부겸. 왜요? 이렇게 소신껏 얘기하고 그냥 저는 그래도 네. 그래도 당 대표는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최고위원은 충분히 최고위원은 여러 최고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지존을 뽑는 자리잖아요. 네. 당을 이끌어갈 이해찬 지금 대표인데 그 정도를 뽑는데 박주민 의원은 저는 뭐 개인적 친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아직 좀 젊다는 그것 때문에 좀 당원들이나 꺼리지 않을까 저는. 근데 실제로 그 최다 득표를 했을 때도 1인 1표 2연기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을 그렇죠. 선택할 수 그럴 때 있었죠.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거니까. 한 명은 내가 원하는 사람 정해두고 나머지는 박주민 의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찍어줘야지. 이 얘기합시다. 사실은 미우타가 많이 됐어요. 저는 김부겸을 하겠습니다. 얘기합시다. 저는 뭐 지난번에 총선 예상 지고 나서는 사실 뭐 예측하기가 너무 싫은데 그 뭐 작년에 아까 우리 당 미래통합당 전당대회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2등을 한 거는 여론조사에서 사실 그 당원에서 진 부분을 갖다가 만회했기 때문에 그렇죠. 2등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오세훈 후보만큼 여론조사에서 박주민 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자면 쉽지 않다. 박주민 의원이 그래도 2등을 하지 않겠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장은 나갈까요? 자꾸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가 많아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2등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득표도 사실 저는 3등에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주민이 꿈꾸는 세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국민들이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이번 판에서. 이번 판에 만약에 보여주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 뭐 당을 뭐 현대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멘트입니다. 당을 현대화 시키겠습니다. 시대를 전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한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시대 전환. 부정적이시네요. 같은. 그리고 1970년대 40대 기수로는 40대 대통령 하자는 얘기했었어요. 시대 전환, 세대 전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4년 전에 했었다가 떨어졌어요. 결국 본인 얘기예요? 기승전 본. 그러니까 이 기승전 창성. 자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정치 문법을 좀 탈피하는 걸 좀 보여줘야만 의미가 있지 아니면은 하나만 하는 공연불이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저는 와. 박주민 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서울시장 이야기랑 결부시키면 박주민 의원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깔고 가는 거다. 평가절하가 되는 네, 거다. 그래서 서울시장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는 박주민 의원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넣어두겠습니다. 네. 서울시장은 안 된다. 서울시장 가면 안 된다. 아, 이렇게 발언해요, 국이. 그렇죠. 왜 갈라? 나오셔야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저는 3명의 득표가 크게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에이, 저는 3명 다. 이낙연 후보가 그래 좀 더 세지 않겠어요? 아 저는 왜냐면 그냥 지난번 꽂히면 어떡하지? 지난번 10으로 해서 다 같이 갑시다 한번. 또 아니 식으로 해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해찬 당대표가 40% 득표 당선이고요. 송영길 30, 김진표 26 낙선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김진표 당시 후보 SNS 여론만 봤을 때는 거의 당선이었어요. 근데 꼴등했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참하다니. 아니 14%가 차이 나잖아요 이해찬 대표와. 그리고 송영길 의원한테도 져버렸다는 건 사실상 큰 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었을 때 저는 김부겸 의원 표는 거의 못 가져온다고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대혼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계속 얘기했지만 또 우리 한교안 부대변인은 별로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흥행은 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민은 지금 흥행을 만드시려고 일부러 지금 아니 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박주민이 옴으로써 좀 새로운 피 같은 느낌 네, 들잖아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제 여기는 이제 비대위지만 네. 나중에 전당대회를 이제 못했죠. 내년에 좀 내년에 하긴 정단대회. 할 때 젊은 분들이 좀 나가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젊은 분들. 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제가 본인은 뭐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한번. 없어요? 최고위원 같은 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서울시장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에게 지금 벌써 청년 최고위원을 말씀하시는 건 지금 저를 깔고 가시는 겁니다. 방송에 나오는 것들이 다 최고위원을 다 포석이라는. 보고 있는데 아, 아닙니다. 김종희 위원장님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둘이 있을 때 계속 최고위원 얘기해가지고 미치겠어요. 제가요? 아, 스트레스야. 계속 그 얘기만 해. 애기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계속 최고위원 얘기만 해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죠. 떨어지더라도 당내 입지는 뭐 괜찮겠죠. 박주민 의원은 아우, 전혀 잘 문제 선택한 없을 것 거라고 같아요. 네. 보이죠. 박주민 의원은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 같고 김부겸 의원은 엄청난 타격을. 그러니까 어떻게 의원- 어떤 득표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득표율. 근데 다들 공이 김부겸 의원이 1등할 가능성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김부겸 의원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라도 얘기를 해야죠. 네. 저도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만하죠 우리도. 최고위원 하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년 최고 하면 되잖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일 젊잖아요 미래통합 그렇죠. 중에서. 45세 미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꺼지면 최고위원. 너무 지겨워. 불 들어오면 말한다 그러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이고 재밌다. (1600만) 경기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탐정의 시선으로 경인 지역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편의 경인. 자, 오늘 파헤쳐볼 주제 뭡니까? 오늘 제가 픽한 경인 뉴스 바로 이겁니다. 정말 기초의 감투섬 이제 지겹습니다. 지겨워. 네. 재작년의 뉴스를 그대로 뭐 몇 번째씩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진짜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예, 이 의장단 선출할 때마다 매번 나왔던 뉴스 아니겠습니까? 이 막전막후 공식 탐정인 제가 이 뉴스를 픽 안 해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왜 이분들은 매번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연출하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막전막후 공식 패밀리인 오창석 평론가, 황규환 부대변인, 그리고 또 한 명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홍익 정경연구소의 수장이자 전 인천시 의원 이도형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큰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전직 시의원, 아니 시의원이죠, 그죠? 시의원이니까 네. 인천시 의원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잘 아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때 좀 싸우셨어요?
좀 쌓았죠. 근데 이제 시의원이라고 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시의원이라고 하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원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아시긴 아시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기초의회에 그렇죠. 있는 이제 시군구에 있는 시의원 그리고 광역의회 시의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대표제 그렇죠.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1등만 당선되는 광역의원 출신입니다. 아유, 1등 하셨습니다. 인천시의원. 네. 인천의 시의원. 예. 네. 자, 소장님. 네. 요즘 경인 지역 보니까 특히 인천시 기초의회 의장 선출 두고 잡음이 상당히 많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기초의원들 간에. 좀 정리가 좀 됐습니까? 네, 지금 정리가 거의 다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거의 뭐 이례적으로 인천 지역에 6개 군구가 의장 연임을 둘러싸고 내홍, 잡음, 파열을 일었었는데요. 10개 군구가 인천에 있거든요. 예. 그중에 6개 군구니까 절반이 넘는 데가 지금 뭐 야합이다, 뭐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6개 군구 중에서 최근까지 연수구하고 계양구가 최근에 이제 의장이 제명이 되면서 6군데 군구의 의장들이 전부 제명이 되는 민주당에서요. 제명이 예.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거기에 관여했던 가담했던 의원들은 1년 이상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앞으로 이런 야합은 일벌백계하겠다, 엄단하겠다 하고 초강경 대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닌 것 같아요.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결과를 놓고 경기도 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일단 4명 정도가 또 제명된 것으로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손세화 포천시 의장, 그리고 박성민 광명시 의장, 정문영 동두천시 의장, 그리고 최승태 연천군 의장 등 포함해서 4명에서 당에서 제명되기로 했었는데 네. 대부분 여러 가지로 이제 야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인 이제 미래통합당의 의원들과 함께 어떤 의장단 선출에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움직였다 이런 이유인데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뭐 부산시당에서도 기초의원 10명 무더기로 제명이 되고 기초의회를 둘러싼 이런 잡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대변인. 7월 3일에도 안양시의회에서도 네. 여기는 아직 제명은 안 됐는데 안양시의회에서도 사실 후반기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기초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 무기명 투표가 기본적인 원칙인데 지금 투표지를 아예 구분을 둬서 12명 투표인들이 본인이 어디에 투표할지를 갖다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리 그 의장을 지지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좀 사실 크게 부각이 됐고요. 결국에는 안양시 소속 국회의원들 3명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긴 한데 그 3명 모두가 나서서 공개 사과를 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네, 이번 기초의장단 선출 논란의 주요 특징이요. 일부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야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뭐 야합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건가? 여당 이렇게 만났으면 뭐 이거 협치는 아닌가? 친한 거 아닌가? 예, 네.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번 사태에 대한 핵심 쟁점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교황식 선출, 의전 서열 2위, 공천 시스템.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면요. 교황식 선출입니다. 기초의원 야합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교황이 또 왜 나와요, 여기서? 네, 기초의장 선출 방식이 네. 바로 이 교황식 방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교황식 선출이 기초의원 야합을 가능케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교황식 선출 방식을 기초의회에서 따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기초의회뿐이 아니에요. 뭐 국회나 광역의회에서도 다 교황식 선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이제 입후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나 교황에서 200명의 추기경이 후보가 되듯이 어떤 의원도 전부 다 이제 의장 후보로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직접 그 중에서 직접 이름을 직접 기명으로 써서 선출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써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 일부러 상대방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당신 이름 썼어요? 이렇게 놀릴 수도 망신당하겠네, 있고요. 망신당하게. 내가 안 썼어, 이름을 내가 안 썼다고 썼어. 하는데 아니, 야, 썼다고 누가 보면 네가 쓴 것 같네.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종종 되네. 벌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실제로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인데 이제 상대 후보를 의장 내정자를 찍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개땡땡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사실 개땡땡. 예, 밝혀지지는 않지만 이제 무효표로 처리가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황식 선출 방식이라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의회에서 이런 사단이 자꾸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이 반장 선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예. 그때 저도 이제 후보로 나갔다가 친구랑 민망하니까 서로 이름 써주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배신하는 바람에 제가 0표를 받았던 이 뼈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바로 본인 이름은 안 쓰셨네. 본인 이름은 안 쓰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써주기로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배신해서 자기 이름 믿어서는 안 썼어요.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기초의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영표가 되는 일들이. 네. 그렇게 이 선출 방식이 문제가 되면 그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런 교황식 선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입후보 등록 방식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예상외 일격을 받는 내정자들이 이제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정상은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게 정작 뺏겼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뭐 내내 발목 잡기 싸움을 걸 것이고 또 리더십도 의장의 리더십도 없다 내가 보니까 개땡땡이다 계속 그러고. 뭐 개땡땡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시끄럽습니다. 의회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 같은 거를 처리해 줄 수도 없고 시간이 오래 걸다 보니까 결국 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누구나 입후보가 될 수 있는 교황식 투표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등록된 후보들 중에서 기표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선거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의회들이 지금 기초의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미추홀구 의회 그리고 부평구 의회가 이런 식으로 의사규칙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은 의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식 방식, 입후보 등록제 방식. 자,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뭐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의회의 정신을 갖다가 과연 지금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그 의회 구성원들이 존중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 네. 같거든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누구나 등록은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은 각 정당에서 정당 내 경선이나 혹은 정당 내에서 정리를 한 뒤에 최종 한 명만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투표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방식만 틀릴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합의에 의한 교황식 선출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교황식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 교황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의회의 합의 정신을 좀 중시하자는 주의인 거고요. 입후보 등록 후에 자율 투표하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대의민주주의, 의회가 가지고 있는 대의성과 민주성을 좀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우선되고 어떤 것이 맞느냐. 의회가 합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분명 맞는 것이고 그렇죠. 또 어떤 민주성이나 대의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맞는 부분인데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초의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지금 모든 일들이 사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가 더불어민주당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건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게 그전 사실 전반기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유독 이번 하반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지난 5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광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 이렇게 해서 준비해 오셨네요. 네, 제가 그 공문을 구해왔는데 본인들 이제 당원 당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들어가면서 본인들의 당론에 위배되는 의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라는 지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침과 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각 개별 의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충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네, 조금 의아스러운 거는 네. 저 때는 저런 공문을 내려주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엔 저런 공문까지 내려줬는데도 이런 일이 내려줬는데 비일비재하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게 내려줘서 참 그런 일이 생긴 아이러니해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려줘서 저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초의원 야합 논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합이 아니라 소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소장님? 소신 투표라고 이게 주장하는 뭐 그런 얘기도 저도 이따가 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고 아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미 의장 내정자를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당론 이런 문제,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합의해가지고 투표를 같이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걸 지키지 않는다? 이건 약속, 신뢰 위반의 문제인 거지 소신 투표의 문제라 볼 수가 없다 할 수가 있고요. 소신이 아니다 이거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초의회가 이제 중대선거구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야 의석 구조가 이게 비슷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교황 선출 방식이라는 맹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의원들 간에
여야 간에 밥그릇 싸움을 둘러싸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지는 이 접점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당론을 위배한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투표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려면은 의총이라든지 가서 투표를 하지 말았어야죠. 다 가가지고 이미 자기 이름 다 쓰고 다 투표한 겁니다. 네. 해서 진 거예요. 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야당과 결탁을 해서 다시 이걸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투표권 침해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그야말로 야당과 짬짬이를 벌여서 반란을 일으킨 게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징계가 세요. 징계가 지금 해당 행위로 제명이 됐어요. 지금 당론을 따르지 않는 기초의원 제명하는 것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초강수를 뒀다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들어가서 자신이 정견을 펼치지 말고 소신도 밝히지 말고 거수기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제명이 것이 합당하다. 네, 지금 예. 여기 계신 분들 세 분 동네 구의원 지방선거 때 투표하셨으면은 투표하셨을 겁니다.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까? 왜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특히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 투표로 그냥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이름, 국회의원 이름은 기억해도 구의원이나 광역의원 이름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뽑기 당을 때문입니다.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의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그런 선출된 권력이 이 선출된 권력 집단에게 함께 가자는 이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왜 그 정당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론에 반한다고 해서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체적인 선출된 권력에 대한 합의를 깨트린 것이다 스스로가.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도 전 있다고 봅니다. 혹시 기초의원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은 못합니다. 당원인데 그렇죠. 저희 쪽은 당직자인데도 그러네. 당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쪽은. 당선이 됐으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당선 안 된 되었기 사람은 기억 안 하십니까? 때문에 뭐 다른 분으로 출마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명이 어떻게 좀 타당합니까?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결국은 제명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에서 본인들이 내렸기 때문에.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는 그 자체보다 100번 양보해서 오창석 평론가 말대로 어떤 당을 보고 우리가 찍었다. 그 논리대로라면 사실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 관련 제명이 있을 때도 이 논란이 똑같이 있었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 기초의원들을 정당이 공천했고 또 선택한 국민들이 그 정당을 보고 찍었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의장 선거에서 그렇게 같이 당론으로 해서 결정하라. 그걸 보고 찍지는 않았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을 보고서 그 기초의원을 찍었다 한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념적인 부분을 보고 찍었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당에서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를 하는 거는 마땅히 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야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기초의회도 다 자율권으로 인해서 선출된 사람인데 그들의 자율권을 좀 너무 과하게 침해했다. 그리고 또 애당초 공문을 보면은 그 의총도 당론을 결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기초의원들끼리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들의 참관하에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기초의회 자체를 너무 정당의 어떤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닌가. 물론 공천 과정까지 정당이 책임을 지고 공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마땅하나 그 이후에 기초의회 운영에까지 과하게 정당이 개입을 한다면 기초의회 스스로가 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미래통합당 안 그런가 보죠? 저희는 뭐 거대 여당이 되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기초의장실 선출에 대해서 당론 이탈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심해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유는 조금 언급은 하셨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 당론 이탈의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벌어졌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데 이번에 유독 인천에서 너무 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저도 이게 좀 왜 그렇지? 특히 의장 연임을 둘러싸고 6군데 의장들이 연임을 한다. 왜 그럴까? 아하.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을 들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첫째는 이제 모럴 해저드 하고 두 아하. 번째는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의원들이 당선되다 보니까 통제력이 약화되지 않았나. 너무 될 많아서 수가 문제라는 있는데 거네요. 저희도 많아 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 모럴 해저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그렇죠. 또 여야가 이제 중대 선거구제로 인해서 비슷한 의석 구조였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인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장하는 게 거의 연임하는 게 유행 수준으로 이번에는 아주 뭐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뭐 아무래도 기초 의원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많아서 그렇다? 시당에서 저렇게 아무리 공문을 보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일이 안 되군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 이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드는 생각이 아까 뭐 소신 투표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소신 투표가 아니라 이제 보신 투표를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해서 기초 의장을 계속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초 의장 자리에 뭐 엄청 맛있는 꿀이라도 발라져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꿀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뽑은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의전 서열 2위. 기초의장이 기초단체장 다음으로 이 지역 내에서 의전 서열 2위라고 합니다. 맛있는 꿀단지네요. 네. 맛있죠. 예. 기초 단체장 다음으로 그 지역에서 넘버 2, 넘버 투. 서열이라고 할 수가 넘버 투.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행사 자리에 가서도 네. 단체장 다음으로 의장이 네. 그 의회를 대표해서 인사말, 축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주는데요. 특히 의장 같은 경우는 의장실이라는 삐까뻔쩍한 네. 의장실을 제공해주고요. 또 차량, 운전기사, 수행비서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알아서 기사가 와서 차를 하고 데려줬다가 퇴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또한 의회에 홍보 전담하는 홍보 담당 직원이 항상 붙어서 의장을 위한 또 촬영, 홍보 이런 걸 해준다는 점이 있고요. 특히 월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업무 추진비, 연간 한 2,400에서 3,000만 원 가량 되는 보너스 추가 인센티브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의회 사무처 인사를 관여한다는 그런 사실상의 권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의전 혜택 이런 혜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의장이 이런 걸 받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의원을 뽑는 이유가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하라고 그래서 뽑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초의원 자질 논란 뉴스 상당히 많잖아요. 네, 최근에 가장 이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네. 이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에 이제 현금 인출기에 참. 다른 사람이 인출하고서 놓고 간 돈 70만 원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이달 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웃으면 안 그래서, 되는데 이거 네. 참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입니다. 네. 지난 16일 날 의장직은 사임했는데 예. 여전히 시의원직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유, 참. 그 유명한 골프채 아내 폭행 사건,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을 받은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때 이 소장님 또 많은 그런 분 좀 놀라 있는 분들 많이 봤죠? 기초의원들 중에. 많이 봤었죠. 이게 근데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어제 오늘 말의 문제는 아닌데 기초의원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한 3,000명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겠어요. 너무 많네요. 국회의원 300명에 10배고 네. 또 광역의원 737명이죠. 지역구에 한 3배가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죠. 통제가 잘 안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이 폐해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창수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김제시 의회에서 아하. 부적절한 관계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륜 관계인 거죠,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제명이 됐습니다. 이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본회의장에서 이제 들어와서 간통했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와, 그런 식의 이거 이제 됩니까, 이게? 아주 센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또 2018년 12월 말에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 예천군 의회 알죠? 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술집 여종업원을 불러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가이드를 폭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펼쳐본다면은 글쎄요, 기본 자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기초원의 일탈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자질 논란 있는 사람들이 초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동현 의장이 3선이고요. 그리고 유승현 부의장이 또 김포 부의장을 2번이나 했네요. 3대 5대. 박종철 예천 군의장도 재선이고 결국 소장님 공천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못 걸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있는데. 그 전에 이동현 의장을 좀 발음을 정확하게 저랑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동형. 죄송합니다. 이동현. 네, 이게 이동현. 공교롭게 선수가 많은 이제 네. 의장들이 대형 사고를 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의원을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긴장을 하죠. 그렇죠. 참 하지만 2년, 3년 또 재선 3선 지나면서 점점 더 이제 도덕 불감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하.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사실상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핵심 당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실제 공천 과정에서 공관이나 공심위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자신한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당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직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뭐 지원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많이 공천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선수가 높아질수록 그런 이제 관련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참 그러면 물론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동형 죄송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동형이라고 있어서 자꾸 제가 이동형 가는데 이동형 소장님은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 네. 거의 없을 거라고 네. 봅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공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그러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영향을 미친다면요. 그렇죠. 뭐 이제 지금 거의 사실 미치는 영향력이 저는 한 100%라고 봅니다. 100%입니까? 네, 네. 그 공천 방식이 결국은 전략 공천이나 혹은 뭐 경선으로 가기는 하지만 경선 자체도 사실은 기초의원들을 뽑는 그 대의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100% 정도라고 보고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어차피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그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갖다가 공천을 줘서 기초의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가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게 아니라 본인을 얼마나 지지하느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 당 행사나 아니면 본인의 토론회 본인이 가는 행사에 얼마만큼 사람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사실은 공천을 주다 보니 아이고. 지역 내에서 편가르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또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국회의원에게 충성하는 기초의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시선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내가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혹은 일탈 행위를 해도 국회의원에게만 잘 보이면은 보이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심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탈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당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면. 악순환이 쉽게 끊어지지 네. 않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어떤 정당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모든 정당이 당원 당규상 지역위원장, 그 현역이 국회의원이면 지역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겸하고 있죠. 지역위원장이 뭐 기초의원이나 강역의원에 공천권을 준다 이런 명시적인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넘어서는 작은 단위의 시장까지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도 2016년에 지역위원장을 해봤지만 아이고, 예. 그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산 사. 예, 부산 사의원이었는데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2년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 힘 없는 국회의원 떨어진 힘은 있죠. 지역위원장인데도 힘은 충분히 있죠. 공천권이 해당 있는 지역에서는 힘은 공천권이 충분히 있는데 있죠. 힘이 있죠. 힘이 충분히 있으나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고요? 착각하고 온 게 아니고. 네. 제가 그 후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어쨌든 반납하면서 세네요. 예. 영향력이 사라지긴 했지만 와. 그 정도로 찾아오기 때문에 진짜 실제 보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살펴보면은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또는 하다못해 캠프 아하. 그리고 사무총장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줄 세우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폐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담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극단적인 사례인데요. 얘기해 주십시오. 같은 이제 광역 의원인데 네. 현역 국회의원이 술상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지역 이제 국민들하고 술 마실 거 아니에요? 네. 양 옆에 광역 의원들이 앉아요. 앉아서 그 국회의원의 소주잔을 자신의 있는 물잔하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감님 술 채는 안 취하게 하고 모든 소주, 알코올은 자기가 마신다는 사례까지 있을 진짜 정도니까 술상무네요. 그거. 기초의원은 오죽하겠습니까? 기초의원들은 강역의원 술상무입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내 사람을 농담이에요. 이게 그렇게 말이 안 단순할 수는 되죠. 없고 그냥 말이 안 되죠. 현역 국회의원 지역은 당협위원장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공천 시스템입니다. 자, 현재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소장님. 그렇죠.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정당 공천제는 현대 민주국가가 정당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기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당에서 책임을 지고 공직 후보자를 공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왜 이게 세상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지금 기초의회에서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실제 2006년도 이전에는 기초의원의 정당을 표방하지 않게끔 정당 공천체를 실시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일장일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방의회 또 기초의원의 자질 논란은 이런 시스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후보의 그 의원 본인의 자질 그리고 이제 검증 소홀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가 먼저 치러졌고 네. 지난번 4월달에 이제 총선이 치러지고 난 뒤에 많은 곳에서 사실은 이제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교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 자체는 다음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번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충성을 좀 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이런 의장선거나 여기서 밀리면 다음번 공천은 장담할 수 없다. 좀 그런 위기감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으로는 뭐 이 정당 공천제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예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공동대표 시절 때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밀어붙이다가 역시 실패를 했었어요. 이게 폐해가 많은데 왜 폐지는 또 안 되는지 이 얘기까지 좀 네, 해볼까요?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일단 이 정당 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정당이 책임지고 이제 정당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정당이 직접 공정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능한 인재를 뽑겠다. 좋은 취지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질이 되는 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줄 세우기라든지. 그래서 2009년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조사를 했는데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 폐지 86%가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폐해들이 너무나도 많기 맞네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폐지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무산된 거죠. 왜냐하면 네. 그 당시는 새정치민주연합만 만약에 정당 공천제를 폐지했을 경우에 상대 정당은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의회가 또 독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해서 놓지 않는 이상 이건 좀 쉽지 않는 부분이 또 있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되면 이 기초의원에 대한 논란이 다 사라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보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재산이 많은 기초의원들도 있어요. 조금 아주 안 좋게 얘기하면은 사실상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력가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재력가들이 돈 선거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한번 걸러줘서 여러 사람을 등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여성, 청년을 배분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출마하는 흔히 말하는 지역의 유지가 출마해서 그 지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하게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한쪽을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라고 논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가 다만 기초의원에만 국한되는 모양새는 아닐 겁니다. 앞으로 뭐 광역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국회의원도 사실은 뭐 아예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아까 뭐 86% 정당 공천제 폐지 얘기했는데 기초의원 자체를 폐지하자는 거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은 그것도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기초의회 자체가 신뢰를 이미 국민들한테서 잃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가 투표할 때 기초의원 투표할 때 정당 보고 찍었다고 하지만 그나마 정당에서 걸른 게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마저도 없으면 아마 깜깜이 선거 판단 기준은 아예 없이 그냥 기초의원들 아마 투표율 자체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기초의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사실은 오랜 기간을 가지고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앞서서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량화시켜서 제대로 된 의정평가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량으로 평가를 하자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차제에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정량적인 시스템을 통한 공천 제도가 확립이 돼야 지금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질과 검증을 파악한 다음에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진짜 일 좀 합시다. 이러나 저러나 기초원들이 섬겨할 사람이 그 국회의원 뭐 술 먹고 이게 아닙니다. 주민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요.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